절대에서 약간은 후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현주 의원이 어제 내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현주 의원이 뭐 이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언의 어떤 내용 표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물건에 비유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개업식에 왔는데 웬만한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하자가 너무 심해서 물건을 살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건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지금 자질이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하자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네네. 이현주 의원이 사실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래도 전 식구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심한 말을 쓴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티즌들로부터 이제 좀 네. 항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냥 야당에서 총리 후보자의 그 위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유를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약간 비슷한 스탠스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비유 자체가 이제 사람을 물건에 비유했다라고 예. 해서 지금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비유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수많은 이제 문자 폭탄이 네. 쏟아지면서 이것 자체도 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상당히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모습을 이번에 보였는데, 청문회 거치면서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이현주 의원을 설득하고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예. 제가 볼 땐 저는 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자들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텐데 저는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거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네티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의 일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저는 뭐 공인이 거쳐야 될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 동의 안 받고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 후원에 보내달라고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정치인이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항의할 수 있는 문자 좀 당연하다 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방적인 비난만 아니라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네. 상시적인 의사소통까지 나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던 치더라도 국민들이 의정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걸 갖다가 반민주적 행위라고 표현한다던가 이거 자체를 금기시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언론은 더 활성화되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자 테러냐 아니면 뭐 정당한 정치의 표현의 자유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건 정치의 표현의 자유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요. 아니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와 관련된 부분은 두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문자 내용이 어떤 건가. 끝틀에 특히 요자로 끝나는 문자는 비교적 순수하면서 정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예. 또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네. 만약 청문회 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지적하면서 그렇죠. 정중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표현의 자유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욕설이 들어간다랄지 어떤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욕을 하는 거 그건 문자적 테러죠. 정치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어요. 또 그 자체도 사실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무조건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네. 또 이걸 전체적으로 문자 테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테러에 속하는 분들은 좀 정치 표현으로 좀 많이 순화시켜서 해주면 결국 정치인들도 그 부분 보고 많이 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그 문자 많이 온 것 중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욕설을 한다랄지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런 문자가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위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 내용 중에 욕설이 심하게 예.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은 되진 않습니다. 원래 모욕죄 관련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영건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욕을 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문자로 저 혼자 보게 하면 그 사실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단체 뭐 그 채팅방 이런 데서 거기서는 한다고 당연히 해도 되죠. 공연성이 네, 인정되는 그건 거죠.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참 진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욕설을 심하게 써서 이 뭐 청문위원들한테 보내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반대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보기엔 패권주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공격이 이런 이유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 외에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욕설이나 그냥 좀 인격 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중에 그 정권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어떤 협박 문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죽이겠다랄지 내용에 그건 있어서. 당연히 협박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욕설이랄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는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면 네. 예. 그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하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열성적인 지지 팬들이 기존의 과거 다른 대통령 때보다는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팬덤 현상의 일종인데요. 저는 뭐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충성도를 표현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일 텐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제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번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리고 구시대에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잘못된 건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히려 지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완충적 역할을 할 텐데 오히려 지지자일수록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예. 이렇게 지지자들이 너무 앞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객체로 전락해서 열성적 지지자들과 정치인 간의 공방 속에서 제가 보기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난다면 오히려 더 성숙한 지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지가 좋게만 비춰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부분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42%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 생활비를 대통령의 봉급에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특수활동비가 최근에 이 검찰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 내에서 이제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는 시도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들의 관련된 모든 개인 일상 생활용품 생활비를. 같은 거를 전부 대통령 봉급으로 하겠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것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뭐 쉽게 말하면 깜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수증 첨부도 필요 없고 그 이유는 비밀을 요하는 뭐 정보활동이나 아니면 수활동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거기다 일일이 영수증 촬영 그건 기밀사항이 아닌 게 돼버리기 예, 때문에 예.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있기는 해야 되나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보면 저게 왜 특수활동비지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쳐내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네. 또 일각에서 특수활동비도 전부 공개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특수활동비니까 그렇죠. 활동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수 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아껴서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아낄 수 있길래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연간 특수활동비로 지출되고 있는 규모가 한 8, 9천억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전체 부처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네네.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권력기관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뭐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감축하기 때문에 한 3, 40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일자리 그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라든가 누리과정 예산에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쓰겠다는 이걸로 충당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 차원 전체적으로 그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 예산의 요소를 줄이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던 거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공직자들 길들이기 차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출됐던 게 되게 많습니다.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특히 그렇고. 그래서 불효불급하게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공작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 정보위 차원에서 비공개하더라도 내부에서는 투명하게 해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그 이외에 권력의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의 특수활동비는 저는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오히려 만시스탄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는 뭐 전략한 돈이 한 53억인데 청년 일자리에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뭐 금액은 작죠. 그렇지만 아마 그건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이렇게 대통령이 솔선수범할 테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다 따라서 하라 아니야 그런 취지일 것 같고 지금 사실 한 9천억 이상 정도가 지금 특수활동비 명목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 30%만 한다 하더라도 네. 한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금액이 많죠. 그런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뭐 저도 검찰에 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9천억 가까이 드는데 예. 그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그래서 280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것도 깜깜인데 근거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주먹구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할지라도 어떤 때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근거 기준을 좀 틀에서, 마련해야 예. 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와 정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나 수사 활동의 어떤 범위를 또 한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썼으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쓴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낸 자료를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목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건 마음대로 써라.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고 네. 이건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아들 유학비로 뭐 쓴 적도 있고 아니면 돈이 4천에서 5천만 원 남으니까 그걸 갖다 부인한테 생활비로 줘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근거, 기준, 감사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거를 줄이거나 뭐 그런 부분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꼭 그 입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예. 그거는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활동비 개념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말 그대로 수사 열심히 했으니까 경력금 예, 준 예. 거잖아요. 그 경력금이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 활동인가요, 그게? 그렇게 쓰이고 있지 그런 않았다는 방식으로 거죠. 쓰이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용도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에 말맞춰서 다른 공공기관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특수활동비가 깜깜이 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올해? 35억 원이 넘게 집행이 됐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게 35억이면 그 탄핵 기간 동안 해보면 하루 5천만 원 정도 예. 썼다는 건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비서실과 그 참모들도 당연히 직무가 정지돼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예. 통상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그 뭐 경상비를 특수활동비를 했는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난 정부의 일이긴 하나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이나 책임 있는 총무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네. 왜 5천만 원이나 쓰냐면요. 예. 그것도 특수활동비의 어떤 묘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특수활동비가 배당이 되면 일단 그걸 무조건 다 소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잖아요. 그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특수활동비를 연말까지 써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막 사업도 벌리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건 뭐 회식 자주 하고 나눠지고 이제 그런 어떤 예산 낭비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쓰고 나서
기준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감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쓸 수 없고 예산이 남으면 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김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남으면 이제 회식을 좀 자주 하시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한 20년,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더듬어 보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수활동비를 언제까지 좀 다 써라.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산이 남으면 일부러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제가 있죠. 청와대 근무할 때 기억해 보니까 특수활동비를 뭐 행정관 비서관들에게 차등 지급을 하긴 하는데 아마 그 당시만 해도 10여 년 전이니까 급여의 보조화 형태로 공직자들 급여를 많이 올리지 못해서 급여를 보조해 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관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천만 원이면 아마 행정관들 비서관들의 급여 이외에 뭐 10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공직자들 월급이 현실화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 차원이라도 소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마 이 문제는 논란이 다시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도 한번 들으면 공직사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이 월급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평등한 입장에서 특수활동비를 이제 다른 지역을 좀 맞추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사실은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월급의 일종, 어떻게 보면 상여금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좀 다르게 좀 취급을 해야 한다고 봐요.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측정되는 거는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에서 약간은 후퇴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현주 의원이 어제 내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현주 의원이 이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언의 어떤 내용 표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물건에 비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식에 왔는데 웬만한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하자가 너무 심해서 물건을 살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지금 자질이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자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사실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전 식구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심한 말을 쓴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티즌들로부터 이제 좀 항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냥 야당에서 총리 후보자의 그 위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유를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칫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중에 그 정권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조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어떤 협박 문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죽이겠다랄지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협박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욕설이랄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는 문자를 계속 보내게 되면 그것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하도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열성적인 지지 팬들이 기존의 과거 다른 대통령 때보다는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팬덤 현상의 일종인데요. 저는 뭐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도를 표현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일 텐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리고 구시대에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잘못된 건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히려 지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완충적 역할을 할 텐데 오히려 지지자일수록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욕설을 한다랄지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예, 일이죠. 그런 문자가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위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 내용 중에 욕설이 심하게 예.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은 되진 않습니다. 원래 모욕죄 관련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영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자리에서 욕을 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문자로 저 혼자 보게 하면 그 사실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단체 뭐 그 채팅방 이런 데서 거기서는 한다고 당연히 해도 되죠.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그건 거죠.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자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참 진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욕설을 심하게 써서 이 뭐 청문위원들한테 보내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반대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보기엔 패권주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공격이 이런 이유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 외에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는 욕설이나 그냥 좀 인격 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언론은 더 활성화되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자 테러냐 아니면 뭐 정당한 정치의 표현의 자유냐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건 정치의 표현의 자유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요. 아니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와 관련된 부분은 두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문자 내용이 어떤 건가? 끝틀에 특히 요자로 끝나는 문자는 비교적 순수하면서 정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예. 또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네. 만약 청문회 위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지적하면서 그렇죠. 정중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표현의 자유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욕설이 들어간다랄지 어떤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욕을 하는 거 그건 문자적 테러죠. 정치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어요. 또 그 예. 자체도 사실은 유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무조건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네. 또 이걸 전체적으로 문자 테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테러에 속하는 분들은 좀 정치 표현으로 좀 많이 순화를 시켜서 해주면 결국 정치인들도 그 부분 보고 많이 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그 문자 많이 온 것 중.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약간 비슷한 스탠스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비유 자체가 이제 사람을 물건에 비유했다라고 예. 해서 지금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비유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수많은 이제 문자 폭탄이 네. 쏟아지면서 이것 자체도 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상당히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모습을 이번에 보였는데, 청문회 거치면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이현주 의원을 설득하고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예. 제가 볼 땐 저는 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을 텐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자들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텐데 저는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네티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의 일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저는 뭐 공인이 거쳐야 될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 동의 안 받고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 후원에 보내달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정치인이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항의할 수 있는 문자 좀 당연하다 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방적인 비난만 아니라 정책적 제안이라든가 네. 상시적인 의사소통까지 나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던 치더라도 국민들이 의정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걸 갖다가 반민주적 행위라고 표현한다던가 이거 자체를 금기시하는 거는 좀